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저자 프랑수아즈 사강, 김남주 옮김, 출판 민음사. 안녕하세요. 읽다, 읊다, 머물다입니다. 파리에서 가장 쓸쓸하고 우아했던 소설가 프랑수아즈 사강. 그녀는 40살 여성의 내면을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어떤 음악을 연주하고 있습니까? 오늘 낭독할 부분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의 초반부입니다. 오랫동안 연인이었던 로제와의 관계에서 권태를 느끼던 폴이 25살 청년 시몽을 처음 만나게 되는 순간 삶의 균열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자, 이제 그녀의 쓸쓸한 독백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폴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런 경우 흔히 갖게 마련인 산랄함이나 당혹감이 아니라 조심성에 가까운 차분함을 가지고 좌절로 얼룩진 거울 속에 얼굴을 39회로 나누어 보았다. 얼굴의 음영을 두드러져 보이게 하고 주름을 더 깊어 보이게 하기 위해 자신이 손가락 2개로 잡아당기는 그 탄력 없는 살갗이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 아가씨의 대열에서 아줌마의 대열로 마지못해 넘어가고 있는 외모에 몹시 신경을 쓰는 또 다른 폴의 것이라기도 한 것처럼 그녀로서는 그런 모습이 낯설었다. 그녀가 이렇게 거울 앞에 앉은 것은 시간을 죽이기 위해서였으나 정작 깨달은 것은 사랑스러웠던 자신의 모습을 공격해 신압으로 죽여온 것이 다름 아닌 시간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자 그녀는 방긋 웃음이 나왔다. 로제는 9시에 오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7시였다. 시간은 충분했다. 침대에 길게 누워 두 눈을 감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시간. 긴장을 풀 시간, 휴식을 취할 시간. 하지만 저녁마다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할 만큼 고단하게 낮 동안 자신이 무언가에 열정적으로 몰두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이 창문에서 저 창문으로 배회하게 만드는 이 불안정한 무기력이 어떤 것인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어린 시절 비 오는 날이면 느끼고 했던 무기력이었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몸을 굽히고 욕조에 물에 손을 갖다 댔는데 그 동작으로 인해 불현듯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또 다른 기억이. 대략 15년도 더 된 일이었다. 그녀는 마르코와 함께였고 그들은 2회째 휴가를 같이 보내고 있었으나 당시 이미 그녀는 그 모든 것이 지속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마르코의 요트에 타고 있었다. 요트의 덫이 불안한 마음처럼 바람에 흔들렸다. 그녀는 25살이었다. 다음 순간 문득 그녀는 행복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번개 같은 깨달음과 함께 자신의 삶 전체와 세상을 받아들였다. 그러고는 표정을 숨기기 위해 뱃전에 몸을 기울이고 빠르게 흘러가는 물에 손가락을 담그려 했던 것이다. 작은 요트가 기울어졌다. 마르크가 그녀에게 특유의 무사태평한 눈길을 보냈다. 그러자 즉각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행복감이 물러가고 조롱기가 차올랐다. 그 이후에도 그녀는 다른 이들과 함께 혹은 다른 이들로 인해 행복감을 맛보았지만 그렇게 전적으로 그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방식으로 행복했던 것은 조금 전 그 순간이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이를테면 지켜지지 않는 약속에 대한 기억과 비슷했다. 로제가 도착하면 그에게 설명하려 애쓰리라. 그러면 로제는 살면서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른 경우를 발견할 때마다 드러내는 만족감을 곁들여 그래, 당연히 그럴 거야 라고 대답하겠지. 그는 살면서 부딪히는 어이없는 일들에 대해, 그런 상황을 한사코 연장하는 사람들의 고집에 대해 한마디 해야 할 때마다 몹시 열의를 보이곤 했다. 그에게는 그 모든 것이 끊임없는 활력으로, 생경한 욕구로, 삶의 커다란 만족감으로 취한되었고, 그런 만족감이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그가 잠을 잘 때뿐이었다. 그는 자면서도 깨어 있을 때만큼이나 자기 삶의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듯이 가슴에 손을 올리고 단숨에 잠속으로 빠져들곤 했다. 아니, 그녀는 로제에게 설명할 수 없으리라. 자신이 지쳤다는 것. 그들 두 사람 사이에 하나의 규율처럼 자리 잡은 이 자유를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자유는 로제만 이용하고 있고 그녀에게는 자유가 고독을 의미할 뿐이 아니던가. 자신이 그가 몹시 싫어하는 악착스럽고 독점욕 강한 여자가 된 것 같다는 말을 그녀는 그에게 할 수 없으리라. 문득 그녀는 아무도 없는 자신의 아파트가 무섭고 쓸모없게 여겨졌다. 9시 정각에 초인종이 울렸다. 로제였다. 그에게 문을 열어주면서 그녀는 문 앞에서 약간 둔중한 모습으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를 바라보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운명이라고, 자신은 그를 사랑하고 있노라고 또다시 체념어린 태도로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멋지게 차려입었네. 보고 싶었어. 혼자 있어? 그래, 들어와. 혼자 있어라니. 만약 그녀가 아니, 지금은 좀 곤란해 라고 대답한다면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지만 지난 6년 동안 그녀는 한 번도 그렇게 대답한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매번 빠짐없이 그렇게 물었고, 때로는 그녀를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 그를 비난하는 건 그 말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속에 담긴 교활함 때문이었다. 그는 그 자신으로 인해 그녀가 외롭고 불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 아닌가. 그녀는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포도주 병을 열고 2개의 잔을 채운 다음 자리에 앉았다. 내 옆으로 와, 폴. 우리 어디 가서 저녁 먹을까?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았다. 그 역시 지친 모습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찾아 꼭 쥐었다. 상황이 뒤얽혀 있어. 일은 엉망이고 사람들은 어리석은 데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굼뜨다. 아, 시골에 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정작 시골에 가면 캐드베르시가 그리울걸? 당신의 창고와 트럭들이 말이야. 그리고 파리에서 보내는 긴 밤들도. 그녀의 마지막 말에 그는 빙긋 웃으며 몸을 쭉 뻗고는 소파 위에 드러누웠다. 그녀는 그런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 위에 올려놓은 그의 손바닥 펴고 있는 그 커다란 손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로제에 대해 전부 알고 있었다. 이마 밑으로 남들보다 아래까지 나 있는 숱 많은 머리카락, 약간 튀어나온 푸른 눈에 담긴 바로 그 눈빛,
입술의 주름들. 그녀는 그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내가 보낸 광란의 밤에 대해 말해줄까? 저번 날 밤에 마치 애들처럼 경찰에 연행됐었어. 어떤 녀석이랑 싸웠거든? 40이 넘어서. 경찰서에 가보니 당신이 이해할까 몰라. 왜 싸웠는데? 기억이 안 나. 하지만 녀석이 잘못한 건 분명해. 그렇게 물리적인 힘을 과시한 기억으로 원기가 돕기라도 한 것처럼 그가 튕겨지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갈 곳을 정했어? 피에몬시아 식당으로 가는 거야. 그런 다음 춤을 추러 가자고. 내 춤을 당신이 춤으로 봐준다면 말이지. 당신은 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춤추는 게 아니야. 폴이 대답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당신에게 굽실거리는 그 딱한 사람들 이야기라면 그건 다른 문제야. 폴이 말했다. 그들은 웃기 시작했다. 로제의 자질구레한 모험담은 두 사람 사이에 좋은 농담거리였다. 폴은 잠시 벽에 몸을 기댔다가 층계의 난간을 잡았다. 그녀에겐 차마 아까 그에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다. 로제는 매일 저녁 약속 시간을 늦췄고 폴은 이제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기다림 그것은 그녀의 삶에 스며든 끈적하고 익숙한 공기였다. 마치 오래된 담배 연기처럼. 로제의 차에 탄 폴은 방심한 태도로 라디오를 켰다. 그녀는 계기판의 창백한 빛에 비친 자신의 길고 잘 손질된 손가락에 힐끗 눈길을 주었다. 정맥이 드러나 손가락 쪽으로 돌출되기 시작하면서 이리저리 뒤얽혀 있었다. 내 삶을 반영하는 것 같군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다음 순간 그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녀에게는 마음에 드는 직업이 있었고 그다지 후회스럽지 않은 각오와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 그리고 지속적인 이성관계도 있었다. 그녀는 로제에게 고개를 돌렸다. 내가 이런 동작을 몇 번이나 했을까? 당신과 저녁 식사를 하러 가면서 이 차에 라디오를 켜는 건 말이야. 모르겠는걸? 그는 그녀를 힐끗 곁눈질했다. 자신을 향한 그녀의 확신에 찬 오랜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는 줄곧 그녀의 기분에 놀라울 정도로 민감했고 언제나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마치 처음 사귈 무렵에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기억나? 라고 물으려다가 참고 오늘 저녁에는 자신의 감상적 성향을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동작이 당신을 지치게 한 건가? 아니야. 나 자신이 때때로 좀 지친 것처럼 느껴져. 그가 그녀를 향해 손을 뻗자 그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는 속도를 냈고 익숙한 길들이 자동차 아래로 손살같이 밀려들었다. 파리는 가을비에 젖어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가 웃기 시작했다. 나는 왜 이렇게 차를 빨리 모는 걸까? 청년처럼 보이려는 게 아닐까 싶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와 만나기 시작한 이후 그는 줄곧 청년이 채했고 실제로도 자신을 청년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이런 사실을 고백한 것은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그 고백 자체가 그녀에게는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자신의 이해심과 애정으로 인해 자신의 슬그머니 그의 상담자 역을 떠맡게 되었다는 사실에 점점 더 커져가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바로 그녀의 삶이 아닌가. 그런데 그는 이 사실을 잊고 있었고 그녀는 정말이지 존경받을 만한 신중함으로 그가 그 사실을 잊는 것을 돕고 있는 셈이었다. 그들은 조용히 저녁 식사를 하면서 로제의 회사 같은 운송회사를
전체가 공동으로 갖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 다음 폴은 그녀가 실내 장식을 한 상점들에서 있었던 두세 가지 재미있는 일화를 그에게 들려주었다. 파트의 의상실의 어떤 여자 고객은 폴이 자기 아파트의 실내 장식을 맡아주기를 몹시 바라고 있었다. 아주 부유한 미국 여자였다. 반덴베 씨? 아는 사람 같은데. 아, 그래? 로제가 말했다. 폴은 눈썹을 축혀 올렸다. 로제의 태도에는 특정 범주의 추억만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묘하게 유쾌한 분위기가 어려 있었다. 한때 그녀와 사귄 적이 있었지. 전쟁 전이었던 것 같아. 언제나 플로랑스 식당에 왔었는데 그 이후 그 여잔 결혼을 하고 이혼을 했어. 그래. 그 여자 이름이 그러니까. 로제가 꿈꾸는 듯한 어조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그런 그가 신경에 거슬렸다. 그녀는 갑자기 그의 손바닥을 포크로 찍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 여자 이름 같은 건 관심 없어. 내가 보기엔 그 여잔 돈은 꽤 있는데 취향은 없는 것 같아. 내가 먹고 살기 위해 필요로 하는 바로 그런 부류지. 그녀가 말했다. 그 여자 지금 몇 살이지? 60대일 거야. 폴은 차갑게 대답하다가 로제의 표정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로제는 탁자를 가로질러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그녀를 물끄러미 응시했다. 당신은 정말 못됐어. 내 길을 꺾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하지.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말이야. 그는 피해자의 역할을 즐겼다. 폴이 한숨을 내쉬었다. 어쨌든 나는 내일 거기 갈 거야. 클럽에 가야 말이야. 내겐 돈이 필요해. 돈 문제로 점점 더 골치 아파지고 있어. 당신도 물론 그렇겠지만. 그가 그만하라는 뜻으로 손을 들어 올리자 그녀가 재빨리 덧붙였다. 다른 얘기를 하자. 춤 좀 추러 갈까? 그가 말했다. 나이트클럽에 간 그들은 무대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탁자에 앉아 연이어 지나가는 얼굴들을 한마디 말도 없이 바라보았다. 그녀는 한 손을 그의 손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그녀는 완벽한 안정감과 더불어 자신이 그에게 완전히 익숙해져 있음을 느꼈다. 로제 이외에 누군가를 사귀는 일 같은 건 결코 할 수 없으리라. 그녀는 그런 안정감에서 서글픈 행복을 끌어냈다. 그들은 춤을 추었다. 그는 그녀를 꼭 끌어안고 스스로에게 몹시 만족한 모습으로 아무 리듬도 없이 무대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가로질렀다. 그녀는 무척 행복했다. 얼마 후 그들은 차를 타고 돌아왔고 그는 차에서 내려 현관 앞에서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럼 잘 자. 내일 봐 자기. 그는 그녀에게 가볍게 키스한 다음 자리를 떴다. 그녀는 손을 흔들었다. 그가 그녀를 혼자 자게 내버려 두는 일이 점점 더 잦아졌다.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소지품을 꼼꼼하게 정돈한 다음 침대 위에 앉았다. 두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늘 밤도 혼자였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 역시 그녀에게는 사람이 잔 흔적이 없는 침대 속에서 오랜 병이라도 앓은 것처럼 무기력한 평화 속에서 보내야 하는 외로운 밤들의 긴 연속처럼 여겨졌다. 침대 속에서 그녀는 마치 누군가의 따뜻한 옆구리를 만질 수 있기라도 한 듯이 본능적으로 한쪽 팔을 뻗었고 누군가의 잠을 깨우지 않으려는 듯이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남자든 아이든 누구든 상관없었다. 그녀를 필요로 하느니 잠들고 깨는데 그녀의 온기를 필요로 하느니라면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로제는 아마도 가끔은 그녀를 필요로 하리라. 하지만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잠들고 깨는데 필요하다거나 열정적으로 필요해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만 필요로 할 것임을 그녀는 때때로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가만히 가슴 아프게 고독을 되씹었다. 그리고 그날 시몽이 나타났다. 25 청년. 그의 눈빛은 너무나 투명하여 폴은 그 앞에서 자신의 나이와 피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기분을 느꼈다. 그는 로제의 사업 파트너의 아들이었다. 녹초가 된 채 늦게 잠에서 깬 폴은 서둘러 집을 나섰다. 사무실에 가기 전에 어제 말한 그 미국 여자의 집에 들러야 했다. 아침 10시. 그녀는 클레베가에 있는 어떤 집에 가구 없이 반쯤은 비어있는 거실로 들어섰다. 주인이 아직 자고 있는 듯 했으므로 그녀는 거울 앞에서 조용히 화장을 고쳤다. 바로 그 거울 속에서 그녀는 한 남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지나치게 헐렁한 실내복을 입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지만 깜짝 놀랄 정도로 미남이었다. 내 타입은 아니야 하고 폴은 줄곧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생각했다. 그녀는 잠시 거울 속에 자신에게 미소를 지었다. 청년은 무척 호리호리했고 살결은 까무잡잡했으며 눈동자는 좀 지나치게 섬세해 보이는 연한 빛을 띠고 있었다. 청년은 폴을 보지 못한 듯 노래를 흥얼거리며 창가로 다가갔다. 폴이 기침을 하자 청년은 잘못을 들킨 사람처럼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한순간 폴은 그 청년이 반덴베시 부인의 마지막 환상을 표상하는 인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죄송하지만 저와는 초면인 것 같군요. 저는 시몽 반덴베시입니다. 청년이 말했다. 이 아파트의 실내 장식을 맡아달라는 당신 어머니의 부탁으로 들렀어요. 저 때문에 식구들이 모두 깬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르든 늦든 어쨌거나 일어나긴 해야죠. 시몽이 서글픈 어조로 말했다. 폴은 그 청년이 불평에 많은 불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럼 앉으시지요. 시몽이 실내복에 깃을 여미며 진지한 태도로 그녀 앞에 앉았다. 그는 약간 겁을 먹은 것처럼 보였다. 폴은 그런 그에게 막연한 동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쨌든 그는 스스로의 외모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것은 뜻밖이었다. 아직도 비가 오는 것 같죠? 그녀는 웃기 시작했다. 아침 10시에 그녀 자신이 전문직 여성 같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실내복 차림에 몹시 잘생긴 청년을 겁에 질리게 하고 있는 것을 로제가 보았다면 뭐라고 했을까? 네네,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녀는 쾌활하게 대답했다. 그가 시선을 들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당신이 초면입니다. 이미 아는 사이라면 다시 만나서 무척 기쁘다고 말할 테지만요. 그가 말했다. 그녀는 어리둥절해 그를 바라보았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냥 그렇다고요. 그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그가 점점 더 이상하게 여겨졌다. 정말이지 이 아파트에는 가구가 좀 더 있어야겠어요. 3사람 이상이 있으면 어디 앉죠? 그녀가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종일 일을 하고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바로 잠자리에 든답니다. 그가 말했다. 폴은 그 청년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전혀 종잡을 수 없었다. 그는 육체 노동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하루 종일 일을 한다고 했다. 그녀는 하마터면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라고 물을 뻔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억제했다. 그런 호기심은 그녀로서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저는 수습 변호사입니다. 일이 많죠. 자정에 자고 새벽에 일어납니다. 시몽이 다시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침 10시인데요? 폴이 환기시켰다. 오늘 아침 제 중요한 고객이 사형대에 올랐거든요. 그가 여운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소스라쳤다. 그는 두 눈을 내리깐 채였다. 맙소사, 그래서 그 사람은 죽었나요? 그녀가 물었다. 그들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벽난로 위에서 담배 한 개피를 집어들었다. 아닙니다. 사실 저는 그리 열심히 일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침 10시에 이 몰추미한 거실을 꾸밀 채비를 하고 있는 당신을 보니 저도 열심히 일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는 무척 흥분한 태도로 방 안을 왔다 갔다 했다. 진정하세요, 폴이 말했다. 그녀는 기분이 몹시 좋아지고 흥겨워졌다. 이제 그녀는 시몽의 어머니가 등장해 분위기를 깰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저는 옷을 좀 갈아입어야겠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시몽이 말했다. 로제는 젊은 시몽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 중 하나였다. 하지만 폴에게 시몽은 잊고 살았던 어떤 날카로운 감각을 건드리는 존재였다. 아직 춥지 않은 창문 틈으로 들어온 갑작스러운 바람 같았다. 일요일, 자리에서 일어난 폴은 문 아래 편지가 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과거에는 푸른 쪽지라고 시적으로 표현했던 속달 우편으로 그녀는 실제로도 그 편지가 시적으로 여겨졌다. 그도 그럴 것이 맑은 11월의 하늘에 다시 나타난 태양이 그 순한 그녀의 방을 따뜻한 빛과 음영으로 채웠던 것이다. 오늘 6시에 플레일 홀에서 아주 좋은 연주회가 있습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어제 일은 죄송했습니다. 시몽에게서 온 편지였다. 폴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웃은 것은 두 번째 구절 때문이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그 구절이 그녀를 미소짓게 했다. 그것은 17살 무렵 남자아이들에게서 받곤 했던 그런 종류의 질문이었다. 분명 그 이후에도 그런 질문을 받았겠지만 대답 같은 걸 한 적은 없었다. 이런 상황, 삶이 이런 단계에서 누가 대답을 기대하겠는가? 그런데 그녀는 과연 브람스를 좋아하던가? 그녀는 테이블에 놓인 편지를 덮지 않았다. 그대로 두었다. 그것이 덮지 않은 채 남아있는 한 그녀의 내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한 그녀의 내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미지의 악보처럼 남아있을 수 있을 테니까. 프랑스와즈 4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낭독이었습니다. 폴이 고민했던 브람스라는 질문은 어쩌면 당신은 여전히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브람스를 좋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음 이 시간에도 깊은 여운을 남기는 문장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우아한 문학의 세계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다, 읊다, 머물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